어떠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코스를 저는 15년 전에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 이제 평화통일 지도자들 뒷면에 보면 우리가 통일포럼이 같이 협조해서 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그게 6.15 사료공장, 강남군에 6.15 사료공장을 짓는 프로젝트에 우리 통일포럼이 사실 통일포럼이 주축이 돼서 안산 시민들이 참여한 거예요. 우리 김현희 선생님은 북에서 양복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특이하게도 김책 공대에서 양복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 되시는 분은 의사 선생님이시고 2011년도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뜻하지 않게 이곳에 오셔서 다시 보내달라고 그렇게 호사가신을 했는데도 여태까지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옷을 양강도 호텔에서 100불, 그때 환율이 980원이에요. 10만원이 차인데 그래서 특별히 제가 김변호 내 옷을 만들어 주진 않았지만 정감이 갑니다. 김변호 선생님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남쪽에서 주를 서기할 때 저는 대구에 사는 평양 시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두 마리 소는 정말 적더라고요. 평양에 사는 서울 시민, 서울에 사는 평양 시민, 대전에 사는 장안동으로 무슨 시민? 이런 게 불려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남과 북이 남냐 북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시민으로서 불릴 수 있는 시기가 언제면 올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해 봅니다. 문익환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이혼한 부부가 다시 재결합을 하려면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칭찬을 해줘야 된다. 두 마리 손을 들었어요. 북과 남은 그냥 이혼한 부부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부은 남쪽을 남은 북쪽을 서로가 존경해주고 칭찬해주고 결혼적기가 아니라 서로 위해주고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정말 형들 쉽게 좀 더 빨리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선생님께서 지금 양복을 많이 자랑을 하셨네요. 네, 제가 김치공업산업대학 양복점에서 양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양에는 모든 대학에는 평양뿐이 아니라 모든 전국의 대학에는 대학 양복점이라는 게 있어요. 대학 교직원 학생들을 위해서 일부러 양복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제가 남쪽에 와서 또 제 직업이 그러니까 서울의 낙성대에 장기수 선생님들 계시는 집에 같이 있으면서 방에다 재롱기, 어바르코, 재단상 다 차려놓고 짬 있으면 아는 분들 양복도 해드리고 하는데 처음으로 양심수원의 명예회장이신 권원 선생님 양복을 해드렸어요. 제가 남자 양복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제가 만든 옷을 입고 너무 좋으셔가지고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뿌듯하고 하나 남쪽인 분들에게 뭔가 좀 더 가까이 갔고 뭔가 기여했다는 이런 감이 있었는데요. 제가 남쪽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배웠던 말이 분명이라는 말입니다. 분명이 뭔지 아세요? 콘맹은? 네, 분명은 북을 먹였죠. 몰라도 이 정도까지 모를까 생각했던 게 제가 어떤 자리에 갔는데 20대 대학생 청각이 질문을 합니다. 저한테 북한 사람들도 김치를 먹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제 강연 어디 갔었는데 초등학생이 저한테 북한 학생들도 신발을 신고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슬펐어요. 미국 학생들은 신발 신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까요? 누구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북한 학생들은 신발을 안 신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게 참 안타까웠는데요. 남쪽에는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성격과 목적이 다른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엄마들이 모인 단체가 있어요. 그 엄마 단체에서 2002년도인가 평양을 방문했답니다. 그래서 평양에 가서 관광 버스를 타고 북의 협동농장 감자밭을 지나다가 한 엄마가 저도 모르게 감자꽃이 우리가 꽃 같네 하고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버스에 타고 있던 북 안내원이 꽃만 같은 게 아니라 감자알도 같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우린 당연히 같아야 하는 거 아닐까? 왜 같은 게 이상할 만큼 우리는 이렇게 멀리 왔을까? 70년이라는 이런 세월
세월이 정말 눈물겹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남쪽 사람들만 이렇게 북을 모르는 게 아니라 북쪽 사람들도 당연히 남쪽을 모릅니다. 우리 남쪽에 쪽팔린다는 말이 있죠. 조선사는 많이 쓰더라고요. 남쪽에 와서 남과 북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제가 정말 쪽팔렸던 적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커피숍 잘 다니시잖아요. 많이 다니시죠? 우리나라 말로 된 커피숍 찾기 정말 어렵더라고요. 뭔가 꼬부랑 글자고 외국 글자고 뭐 훌라우 커피숍 무슨 커피숍 항상 꼬부랑 글자라서 북에는 뭐 음방을 찾지, 별무리 찾지, 문화수 찾지 뭐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게 우리나라 말입니다. 제가 저희 아파트 옆에 커피숍이 있길래 한번 가보자 해서 가봤어요. 갔는데 깜짝 놀랐던 게 F용지 한 장에다가 한 글자씩 써서 와이파이 공짜 이렇게 써서 벽에다 붙인 거예요. 와, 그나마 우리 민족적 자긍심이 남아있는 카페구나. 솔직히 커피숍 가서 우리나라 말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차, 커피 이름으로부터 와이파이로부터 몽땅 꼬부랑 문자 써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너무 설레고 그 말이 정말 정겨웠는데 북을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평양에 있을 때 남쪽에 거 많이 먹었는데요. 초코파이, 찰떡파이 정말 좋아했어요. 남쪽에 거. 그래서 초코파이, 찰떡파이, 와이파이가 빵 세트로구나 하고 저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역시 남조선은 잘 산다더니 커피 한 잔 먹으면 와이파이 빵 하나 서비스 간다 주는가 보다 하고 딱 혼자 앉아서 커피를 먹기 시작했어요. 다 먹게 되는데도 와이파이가 안 갖다 줘요. 근데 북쪽 사람들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억양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하고 톤이 다르니까 저기요 와이파이 안 주세요 말을 해야 되는데 거부감이 있어요. 설득 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짹소리 못하고 다 먹어버렸어요. 네, 오늘은 안 되겠다. 내일 다시 와봐야 되겠다 하고 가려고 수리문 쪽으로 가서 손잡이를 딱 잡았는데 갑자기 사기당한 느낌이 빵 드는 거예요. 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북에서 이제 어떻게 알고 나한테 사기를 쳤지? 나 북쪽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내. 성질이 바짝 나는 거예요. 못 가겠어요 집에. 그리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때 젊은 청각이 그 커피를 주고 있었는데 당신 참 웃기시네요. 왜 와이파이 공짜 준다더니 나갈 때까지 안 갖다 주세요? 왔어요. 그랬더니 뭐 하고 쳐다보면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뭔 말인지 알고 다시는 그 카페 안 갔습니다. 저 알아보고 망신을 줄까봐 일부러 외돌아다니고 피해다니고 그랬는데 이렇게 닥쳐오는 남쪽의 모든 현실들이 이거 뭐가 뭔지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참 안타까웠던 거죠. 여러분들도 톨리도 많이 다니시죠? 저도 지금은 제가 전국에 아는 분들도 많고 친구도 많고 하지만 처음에 왔을 때 뭐 친구라는 건 경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경찰이랑 같이 차를 타고 톨게이트를 지나가는데 차를 톡 세우더니 돈을 쭉 주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줌마 아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르죠. 그래요. 왜 모르는 아줌마한테 돈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길을 지나가려면 누구나 다 돈을 줘야 지나갈 수 있어요. 저 완전 충격받았어요. 뭐지?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내 나라 땅을 지나가는데 돈을 내야 지나갈 수 있어? 나 지금 남의 나라 땅을 건너가는 거야? 분명히 내 나라 내 땅이잖아. 이런 생각 안 할까?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때만큼의 황당한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세상에는 정말 많은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사상, 체제, 이념, 정력 모든 걸 가지고 다름이 있는데 이걸 모두가 초월해서 떠나서 그냥 국민을 가지고 있다는 국가라면 자기 나라 국민들이 자기 나라 땅을 지나다니는데 돈까지 받아가지고야 어떻게 국민들한테 나라를 사랑해라, 나라에 헌신해라, 그런 나라를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 조금 미안하진 않을까 생각되는데 절대로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는 참으로 내가 몰랐던 한 번도 상상을 못해봤던 하늘 다름들이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다름의 세상을 하나하나 다가가는 이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여기 뭐 우리 젊은 분들도 처녀분, 여성분들도 계시고 뭐 남성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좀 못생겼습니다. 못생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근데 이 정도만 하면 다른 데서는 이뻐요 이런 말 하겠대요. 네, 안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두 말 좀 듣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 대구에 사는데 대구에 변호사 남사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남남 분별하고 북한에는 다 미인들만 사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김연희 씨 같은 여성이 살고 있었나. 근데 못생긴 게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쪽에도 못생긴 남자 많아요. 그랬어요. 그 변호사도 못생겼거든요. 남자인데. 근데 더 쪽팔린 건 뭐냐면
북에서 약간 정세 좋아져서 뭐 평창에 음원단도 오고 남북 예술단도 결혼하고 하는데 꼭 북에서는 이쁜 애들만 골라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아 북에는 저렇게 인형 같고 구림 같고 이쁜 애들만 산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진짜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는데 저 정도 되면 한 중반쯤은 돼요. 북에서 멋쓰 있는 형이 아니에요 제가. 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남남분명 그것도 뽕이다. 네, 그래서 남쪽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갔던 게 피부과였어요. 남쪽에 피부과 하게 되면 북의 피부과는 홀빈하고 상처나고 아프고 치료해주는 게 피부과였는데 남쪽의 피부과는 여자를 이쁘게 해준다고 해요. 제가 69년생입니다. 근데 마음은 16살이에요. 이쁘단 말 듣고 싶고 애게 떨고 싶고 이런 마음인데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얼굴에 기미가 많은데 좀 뽑아줄 수 있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우 당연히 가능합니다. 250만 원만 내십시오. 그래요. 근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인사하고 나와서 법돌에서 가는데 간호사가 막 따라오면서 저를 찾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가시라고. 뭔 돈이요? 저 지금 방에서 약도 하나를 안 먹고 주사도 안 맞고 그냥 왔어요. 뭔 돈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과 상담하지 않았냐고. 저 또 한 번 치료를 받았어요. 뭐지? 병원은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게 목적이죠. 어떻게 선생님과 말 한 값까지 받아내는 게 병원이냐. 말 한 값도 받네.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사회주의라는 나라에서 42년을 살다가 한 번도 상상을 못해봤던 자본주의라는 세상에 풀러 떨어져서 살아가자니까 너무나도 이거 혼란스러웠던 거죠. 제가 사회주의에서 42년 살고 자본주의에서 8년 살면서도 아직까지도 자본주의가 정말 뭘까? 여기서 뭐가 뭔 거 이해가 안 되고 했는데 어느 한순간 그래 이런 거였구나 하고 쫙 전달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날도 여러 명이 쭉 둘러앉아서 수다 떠는 시간이었는데 제 옆에 변호사도 있고 앞에 의사, 노동자 일반 직업들 있었는데요. 제 앞에 계신 분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자기가 2000년 초반에 평양을 갔다 왔는데 대동강 기슭에 쫙 낚싯대를 들고 있는 어르신들 모습 보니까 너무나도 보기 좋고 아름다웠다 그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분이 저기 변호사님 이분이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 건물 차량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다 아는 분들이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제 옆에 있던 변호사가 하는 말이 이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저런 범죄자가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삽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쫙 정리시키더라고요. 그래 이런 게 자본주의였구나. 병원에는 끊임없이 환자가 넘쳐나야 의사가 먹고 살고 범죄자가 끊임없이 넘쳐나야 판사, 검사, 변호사가 먹고 살고 교통사고 끊임없이 나야 카센터나 보험사가 먹고 살겠구나. 우리 범죄자 없으면 판사, 검사, 변호사를 깡통 치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일 특권층인데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말 정세도 좋아지고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참 좋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당장 우리 통일, 내면 당장 통일하는 거 아니야? 야, 국밥식 어떤 통일이 다가온 거 아니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어떤 국방스러운 당장 인위적인 통일, 저는 반대합니다. 북이든 남이든 당장 통일을 맞아들일 만큼의 마음의 준비가 저는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북에서 살다가 남쪽에 와서 사니까 더군다나 더 절감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적 뭐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헤어져 있었던 것만큼 서로가 서로를 많이 미워했던 것만큼 서로를 알아가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만큼의 시간이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언론을 보게 되면 단 하루도 북에 대해서 씹지 않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했던 나쁜 말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북에 대한 뉴스는 다 재밌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어느 구석에 있는 나라에서 해킹이 벌어지고 테러가 벌어지면 무조건 북한성입니다. 못하는 짓이 없는 거예요. 뉴스 보게 되면 그 북은 못하는 짓이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참 그러면 안타깝고 했는데 제가 북에 있을 때 남쪽 드라마를 정말 잘 봤어요. 우리 젊은 분들 혹시 아실 건데 꽃보다 남자 구준표 나오는 거 네, 정말 재밌죠. 그 다음에 뿌라에서 연인들 윤재희 나오는 거 또 경찰하고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커피 프리즘, 적통마누라, 가을동안 저희 딸이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안지옥의 친구입니다. 괜수리 힘든 날 이 노래 있죠. 정말 좋아했는데
남쪽이니까 북에서보다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7시 50분, 8시 20분, 9시 5분, 11분, 5분, 7분 채널 아예 바꿔가면서 봅니다. 드라마 볼 때 옆에서 누가 죽었다고 해도 쳐다도 안 봐요. 역시 아침 막장 드라마는 아줌마 드라마 맞아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은 드라마 볼 새가 없습니다. 하루에 짬만 있으면 유수에 매달려 유수만 틀어요. 오늘은 남북관계에 또 얼마나 따뜻한 소식이 나올까, 오늘은 전이관계에 또 얼마나 좋은 소식이 또 흘러나올까, 이런 데 기대하고 설레고 이런 날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 언론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남쪽이 북을 바라보는 자세와 북쪽이 남쪽을 바라보는 자세가 너무나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도 북에서 분단 때문에 남쪽을 우리가 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남쪽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받았던 교육이 이런 거였어요. 남조선은 우리 형제 동포다. 언젠가는 한 집에서 살아야 할 우리 가족이다. 저 군사분계선에 나와 있는 국군들은 미제의 청을 가지러 나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저 사람들을 겨냥해서 청구를 자기 동족의 가슴이 아니라 이 땅을 가로막고 있는 미제에게 돌리도록 해야 한다. 남조선의 풀한폭이 자갈 하나에 절대 못 다치게 해야 한다. 미제와 일제는 한 하늘을 입어 살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철천지 문수다. 이런 걸 계속 수없이 교육받았기 때문에 자가 일어나도 절절대할 만큼.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남조선 하게 되면 그런데 옆집, 이웃, 친구 이렇게 가볍게 너무 친근하게 다가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임수용 씨 아세요? 네, 임수용 씨가 89년도에 평양을 왔는데 아침에 뉴스에 남조선 전적 대표 임수용 학생이 어느 대학을 창단을 합니다 하고 방송에 나가면 여러분들 촛불행진 했을 때처럼 평양 시민들이 몽땅 골이 뛰쳐나와가지고 임수용 학생의 탄착을 가로막고 보내주질 않았습니다. 남조선 사람 손만 좀 살짝 수쳐보자, 악수만 좀 한번 해보자,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막 매달렸는데 그때 행사의 모습을 혹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뭘 볼 수 있냐면 임수용 학생이 손목에다가 하얀 붕대를 감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평양 시민들이 너무 붙잡고 막 매달리고 저거 슈고 닦고 해가지고 손목에 피부 꼭지가 꺾여졌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피고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저는 그 가까이도 가지도 못했어요. 너무 사람 많으니까 제가 설 자리가 없었어요. 먼 발치에서 봤는데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난생 처음 보는 남조선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저보다 한두 살 민 처녀인데 첫 보는 순간에 저거 턴이라고 소리를 쳐야 되는데 아무리 소리 쳐도 소리가 안 나와요. 정말 처음 보는 낯선 처녀인데 첫 보는 순간에 목이 꽉 메고 가슴이 쫄깃해오고 눈물이 콱콱 납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우리는 형제야, 가족이야 이런 말들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를 실제 현실에서 제가 체험하게 됐던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남쪽에 와서 더 절감하게 됐던 게 뭐 4.3이요, 5.18이요, 보도혁명이요, 뭐 많은 사건들과 아픔과 고통들 이런 것도 뭐 이런 학생들의 뭐 투쟁 모습 이런 것들 보고 촛불의 진난 겪어보고 하면서 이 세상에 우리 민족만큼 강한 민족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70년을 헤어져서 남당으로 그것도 청을 겨눈 주족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전쟁 겪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아파하면서 고통과 슬픔을 쌓아왔는데 그렇게 서로 미워했다가도 그냥 남과 북의 예술가이든 일반 사람들이든 만나기만 하면 언제 그런 생각했던가 싶게 그냥 눈물이 쫙 나고 가슴이 쫄깃해집니다. 그냥 부둥켜 안고 우리 다시 만나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강한 무기가 어떤 강한 나라가 감히 이런 감정을 강제로 바꿀 수 있고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북을 보면서 우리는 70년 동안 헤어져 있었어도 아직까지 그 많은 고통과 폭력 속에서도 아직까지 우리 민족끼리 우리 평화통일 하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세상에서 정말 우리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강한 민족성이라는 것을 남쪽에 와서 더 절감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남쪽 분들이 통일은 꼭 필요해, 통일은 돼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남쪽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통일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도 우리 유성분 혹시 통일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무튼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네. 그게 구체적인 왜 필요하자 이런 부분은 그렇구나. 네. 제일 많이 돌아오는 대답이 이런 겁니다. 통일이 돼야 북에는 많은 지하자원과 싼 인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제일 많이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북에 가서 북쪽 사람들한테 아마
이런 걸 좀 물어보십시오. 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북쪽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가족이 함께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통일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과 자세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통일은 무서운 거, 두려운 거, 큰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 함께 만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익환 목사님이 이런 말씀 했다고 했죠. 이혼한 부부가 만나자면 칭찬을 해야 된다. 정말 그 말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가족이라는 것은 힘들다고 해서 버리고 아프다고 해서 뭐 몰래 할 수 있는 이렇게 가족이 아니잖아요. 힘들어도 불편하고 뭐 부족해도 함께 부딪히면서 가는 것, 이런 게 바로 가족 같아요. 그래서 국가남은 가족이기 때문에, 한 형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 살아야 한다 이 생각이고요. 통일하게 되면 통일을 딱 분계선 딱 없애치고 한 집에서 사는 게 통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통일은 우리 지금부터가 통일이라고 생각해요. 통일을 하자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이 마음가짐, 이 마음을 가졌을 때부터가 벌써 우린 통일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북이든 남이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하나하나 마음을 열어서 다가가는 이런 게 서로를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혼자 자꾸 떠들면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질문답의 각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 질문하면 좋겠죠? 예컨대 우리 남쪽에는 머태리 많은데 북에는 머태리 없으면 물레방앗간 가냐 수박 가냐 이런 것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무 분야나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몇 개 다 다른 거 있거든요. 좀 쉬운 거부터. 북의 명절 모습이라고 했어요. 우리 명절 모습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명절 주목꾼이죠. 우리 여성분들 있죠. 북에도 주목꾼이 있어요. 남쪽에서의 주목꾼은 시부모, 시집살이 때문에 힘들죠. 제사 상처해야 되고 그런 거. 북쪽에서 며느리들의 명절 주목꾼은 아파트 사람들 식사 보장하는 것 때문에 힘듭니다. 우선 예를 들어 딱 한 가지, 설날이다. 음력설이라든가 설날이면 사람들이 세배도 드리고 뭐 이런 문화가 있죠. 아침에 아파트가 20층짜리 아파트가 하게 되면 1층부터 소주 한 병에다 컵 하나 딱 준비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파트에 몇 층 몇 호에 어르신들이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한 아파트가 먹던 한 가족이에요. 몇 층 몇 호에 어느 아들이 있고 어디 다니고 어느 학교 다니고 누가 군대 나가고 먹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주 한 병 같은 거 갈고 1층부터 잘 갑니다. 어르신 있는 집들 자 건강하십시오 새해 축하합니다 하고 소주 한 잔 딱 드리고 갖고 와요. 주지 않고 소주병을 가져가서 딱 한 가지만 드립니다. 그래서 소주 한 병이면 20층까지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쫙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자기가 제일 마음에 있고 친한 집들에 내려가서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그 집 며느리가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음식을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명절 주문꾼은 설날에 그때 제 아파트 사람들 때문에 제일 힘들다. 왕따라는 게 학교 왕따, 뭐 직장에도 왕따가 있죠. 왕따 문화가 있어서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북에는 조직 사회입니다. 집단 사회고 혼자서 개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학교 때도 그렇고 직장 나가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학교 가게 되면 왕따, 북의 남쪽에도 뭐 경쟁 사회라고 하는데 북도 경쟁이 많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 학급이 20명이다 하게 되면 시험을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쳐요. 시험 쳐서 벽 뒤에다가 누구 몇 점 다 한 달에 붙여놓으면 쪽팔리죠. 근데 여기서 뭐가 달라지냐면 처음에 학교에 입학했을 때 4명 내지 5명씩 학습조가 있습니다. 학급 안에 학습조가 있어요. 근데 그 학습조에는 1등도 있을 수 있고 꼴등도 있을 수 있죠. 처음에 뭘 모르고 학습조 무엇이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1등이라도 우리 저의 꼴등이 있으면 난 꼴등이랑 같습니다. 1등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가 똑같이 점수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끝나면 그 학습처가 오늘은 너네 집에서 하자, 내일은 너네 집에서 하자 해가지고 학습반이라는 걸 합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자기네 학습반에서 제일 광고 떨어진 애들 걔를 자기네만큼 계속 끌어올리는 것 이런 거 해야 돼서 광고 못한다고 해서 뭐 성격이 좀 뭐 우울하다고 해서 막다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저직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청하면서 혹시 성격이 좀 급해서 자기 덕물을 무시했다거나 뭐 때렸다거나 이렇게 되면 생활청한테 비판을 받아야 돼요. 덕물은 왜 덕물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또 이미 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게 돌아갑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많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하지만 가장 소중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바로 혁명적 동지라고 가르칩니다. 내 앞에 이 덕물은 또 다른 하나의 나다. 내 덕물의 전업은 곧 나의 것이고 내 덕물의 아픔과 슬픔도 곧 나의 것이다라고 해요. 근데 나와 같은 내 덕물을 무시하고 뭐 마음 따다니고 뭐 한다? 그건 내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사회에서 마음 따가 있을 수가 없겠죠. 축의금 문화가 있는지 편군을 뭐 하는지 축의금 결혼할 때 뭐 축의금 하죠. 근데 대체로 축의금 북은 돈에 대한 가치를 잘 모릅니다. 돈으로 뭔가 다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결혼식을 제가 남쪽에서 결혼식 한번 참가해봤습니다. 초대받아서. 근데 깜짝 놀라게 남쪽과 북이 결혼식 문화가 엄청 다릅니다. 제가 남쪽에 친구네 결혼식 갔다 오니까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거기 누가 왔었고 뭐가 재밌었냐 이런 기억이 하나도 없고 누구네는 식대가 35,000원이었어. 누구네는 식대가 7만원짜리였어. 돈 좀 썼네. 이 기억밖에 안 남아요. 결혼식 끝나면. 근데 북은 결혼식을 3일을 합니다. 결혼식 당일날과 그 전날과 그 후날 이게 3일을 하는데 결혼식 날은 제가 93년도에 결혼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웨딩홀이 없었어요. 그냥 결혼식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방을 하나씩 봤는데 그 앞에 식탁이 있고 양옆으로 이렇게 쫙 식탁이 있어요. 맨 앞에 신랑 신부, 신랑 가족, 신부 부족, 부모들 앉고 이거는 신부 측 손님들, 여기 신랑 측 손님들 딱 갈라 앉습니다. 앉아가지고 신랑과 신부의 직장 상사들이 먼저 축사를 해요. 축사를 하면 그 끝나고는 그다음부터 선풍금, 악보전이죠 남쪽에서. 선풍금을 가지고 막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데 이 가운데가 약들을 먹다가 무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3-4시간 동안을 놀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게 문화고요. 결혼식 전날은 여자네 신부네 집에서 밤을 새면서 놀아야 되고 결혼식 날부터 그 다음날까지는 남자네 집에서 밤을 셉니다. 어르신 되면 어르신들은 눈치게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저녁에는 딱 젊은 분들만 남습니다. 처녀총각들 양쪽에 신랑 측하고 신부 측. 그러면 밤을 새면서 새벽까지 노는 거죠. 그때 내 친구가 결혼식 한다고 날 초청했다 하게 되면 결혼식 하는 신부보다 내가 더 이뻐야 돼요. 더 이쁘게 차리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 결혼식 가서 남자를 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에는 연애하거나 이런 게 결혼식 가서 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오랜 시간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먹으면서 놀잖아요. 3일 동안을.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축의금은 어떤 거 하냐? 우리가 친구들 하면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대학 친구, 군대 친구 다 다르죠. 그러면 초등학교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누가 시집갔는데 우리 뭘 해주자. 한 가지씩 큰 거를 맞습니다. 돈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큰 걸 맞아서 또 직장 같은 경우에서는 제일 큰 거 TV를 사준다거나 냉장고를 한다거나 이게 큰 것들 맞고 남자네 집에서는 대체로 가장짐물 TV든 텔레비든 무슨 이런 것도 해주고 여자네 측에서는 그룹게임이나 이런 여자들이 쓰고 살 거 이런 것도 물건으로 다 해줘요. 근데 헛간 돈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별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물건으로 했어요. 배고픔 외에 갖고 싶은 것은 배급은 어떻게 되냐면 배급이라고 해서 딱 식량만 되는 게 아닙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우리가 남자 사람들이 사회주의 하게 되면 이래도 뚱 안해도 뚱 똑같이 나눠 먹으니까 일 많이 할 필요 있어? 이런 생각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북에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 해가지고 일 한 것만큼 능력만큼 먹는 게 사회주의거든요. 그래서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은 하루에 식량 700g, 집에서 노는 사람은 하루에 식량 300g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먹고 싶으면 일 나가라, 일하기 싫으면 조금 먹어라, 그죠? 근데 그 식량만 되는 게 아니라 12월 말쯤 되게 되면 매 세대마다의 공급 카드가 들어옵니다. 상품 공급 카드가. 거기에 뚜껑에는 세대수, 남편 이름, 밑에는 식구수 5명, 2명, 식구수가 있어요. 5명인 경우에는 두꺼울 거고 2명인 경우에는 적겠죠. 거기에는 사탕, 과자, 간장, 된장, 기름, 계란, 술, 담배, 맥주, 신발,
세수수건, 비누,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필수품들이 다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지역에는 필수적으로 식료품 상점, 물고기 상점, 공품 상점, 관람차 상점, 그다음에 진료소, 밥공장, 타서 유치원, 식량공업소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 식료품 상점, 물고기 상점, 관람차 상점, 공업 상점 여기는 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식구만큼 100명이 거주했다게 되면 100명 것이 매 상점마다 국가로부터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과일 상점에서 사과를 파네 지나가다가 나 사과 1kg 주세요 하게 되면 에 또라냐 또라양이야 이렇게 돼요. 여기는 딱 거주자만이 내 몫을 차려졌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어 하면 우리 집에 나를 담당한 지역에 상점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그 지역에 또 분동해가지고 신여 상점도 있고 관람 상점도 있고 거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물건까지 우리가 17살부터 맥주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17살부터 맥주 공급을 받아요. 국가로부터 술, 담배, 맥주.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국은 계획경제예요. 자본주의처럼 월급 받아가지고 이걸 내가 못한 걸 다 아무 데나 할 수 있고 뭐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국가에서 100명이면 100개 생산해서 나눠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과철에는 사과 공급하고 배철에는 배 공급하고 철 따라 음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배철이라서 배를 공급했어요. 근데 나는 꼭 딸기를 먹고 싶어. 그러면 국가가 이 사람을 위해서 딸기를 못 따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뭐 그래야 되죠. 그때 월급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국가가 해주는 것 외에 더 필요한 것을 시장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정교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교회는 있는지 북에 정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 제가 76년도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그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볼 때 우리 집이 어떤 뭐가 있었냐면, 평양에서 제일 큰 게 장충성당입니다. 선교구역에 있어요. 장충성당을 항상 지나가면서 그걸 봤는데, 우리 여러분들 정교 계신 분들 알겠지만, 교회나 성당은 우리나라식 건물이 아니에요. 그죠? 다른 나라식 건물이죠. 근데 어린 나이에 그거 보니까 코 벌판에 뚝 서서 있고 이상하게 생긴 무서운 집인데 저렇게 무서운 데서 누가 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다녔어요. 그러다가 조금 크면서 우리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르신들이 그 집에 드나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저게 정교라는 거로구나 알게 됐던 거죠. 병수교회, 칠벌교회 뭐 해가지고 매양산 같은 데 졸간도 많고 이런 교회나 성당도 많은데요. 정교는 철저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정교를 배워줍니다. 국가에서 정교회를 키워요. 키워주는데 우리가 김일성 주석이 누군지 알죠? 네, 맞아요. 김일성 주석님이 기독교 가문이잖아요. 예, 우리 혹시 여기 기독교 계신 정교분 계세요? 기독교. 예, 기독교에 반석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머니가 철저한 기독교인이라서 강반석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강반석이고 아버지가 충실중학교 교사였어요. 장로였답니다. 그리고 창덕학교도 뭐 기독교 학교 이렇게 됐죠. 김일성 주석이 우리 이민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지만 조선 사람의 정신을 가지고 믿어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때만 해도 어릴 때만 해도 그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조선 사람의 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되지?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가 뭔지를 몰랐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그냥 남쪽에 가서 이 정교에 대한 걸 다시 깊이 알면서 그게 무슨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게 뭐냐면 정말 정교인들이 있으면 정말 미안하지만 유수에서 보게 되면 11조 안 되면 암에 걸려 죽는다. 이런 말들 공공연히 하고 어떤 목사는 북이 2,500만인데 우리 남쪽에서 2,500명이 북에 가서 한 명이 한 명씩만 안고 죽으면 통일은 이루어진다. 이 목사라는 분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살생을 하는 데는. 이런 걸 보면 정말 깜짝 놀랐고 강화문 가게 되면 야, 문재인 찢어 죽여라 뭐 이 빨갱이 새끼야 뭐 막 별의별 것들 다 많아요. 야, 어떻게 기독교 하나님의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저런 것을 할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됐는데 그리고 어느 목사가 신자들 막 성폭행을 했는데 잡히니까 그 신도들이 법원 앞에 가서 대모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 죄가 없어요. 빨리 석방해 주세요. 저 미치지 않고요. 어떻게 저 제정신일까 이 생각했는데 저는 저 친구가 이게 남쪽에 와서 저 아는 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한번 원래 봤습니다. 여기 남쪽에 처음 봤어요. 그 성경책을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내용이. 뭐 어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상대와 싸움을 하되 상대 결함을 절대 들추지는 말아라. 이런 말들이 너무 좋더라고. 하여튼 진짜 참 인간을 키우는 건 아닐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모습도 이상한 모습도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아, 진짜 성경만의 사상은 정말 멋있다. 성령의 정신은. 하지만 많은 목사들이 자기들의 어떤 선전과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성경을 탈선시켜서 이상하게 나가는 건 아닐까. 그래서 잘못된 탈선된 목사들, 기독교 정교들이 사람들한테 정교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가져오는 건 아닐까. 그래서 기독교를 믿어도 정말 자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됐습니다. 여성의 삶은 어떤지, 가부장 문화가 있는지, 네, 제가 바라볼 때는 북이 남쪽보다 가부장 문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남자들이 뭐 시장 볼 때 가방 들어준다거나 애를 먹고 다닌다거나 뭐 집에서 밥을 한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여자들이 하겠죠. 그래서 근데 남쪽에 보니까 남쪽 남자들이 너무 자상한 거예요. 앉으면 다 우자 내밀어주고 차 따라주고 뭐 먹은 거 챙겨주고 어떤 때는 순간 이 남자 나 좋아해? 이런 생각 잠깐까지 가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남쪽 남자들은 너무 자상하고 여자들한테 잘한다. 북쪽 남자들은 엄청 좀 세요. 두세고 뭐 좀 거칠죠. 이름 하나 만드는데. 네, 하여튼 좀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여성들의 삶은 어떨까? 여성들의 삶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제 남쪽에 와서 페미니즘 있죠. 예, 페미니즘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성 인권운동 단체들을 보면서 여자가 자기 인권을 어떤 인권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될까? 이게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우리 3.8절 알죠? 무슨 날인지. 이게 세계 여성의 이렇게 되는데 우리 북에서는 국제 분여절로 하고 있고 시집 안 간 여성들은 아니라 시집 간 여성들에 대한 명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는 남편들이 무조건 아침밥을 해야 돼요. 북에서는 아침밥을 하고 아침에 출근길에 보면 거리에는 몽땅 남자들이 버스를 한 성씩 들고 출근을 합니다. 그건 자기 아내 주려고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출근할 때 가지고 나와서 직장에 가서 직장 사무실이나 뭐 이런데 여성 직원들 있죠. 여성들한테 주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3.8절날. 그러면 아침에 출근길은 몽땅 남자들이 껏 들고 나오고 저녁에 퇴근길은 몽땅 여자들이 또 하나씩 껏 들고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나 많이 안고 가냐에 따라서 자세 인기 있네, 인기 없네, 남자들은 인기 있구나 이렇게 되겠죠. 네, 쪽팔리겠죠. 그런 명절인데 작년인가 3월 8일날 강화문 가는데 여자들이 막 손을 흔들면서 투쟁을 하더라고요. 또 자기 명절날에 왜 저렇게 손을 흔들고 졸여야 될까? 정말 이해가 안 됐었는데 살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여성 인권하게 되면 출산의 권리, 육아의 권리, 그 다음에 경력단절, 뭐 부엌일에서의 해방 이런 것들이 다 여성 인권이겠죠. 남쪽에도 출산 휴가가 있겠지만 북은 여성들의 출산 휴가가 240일입니다. 8달이에요. 출산 전에 2달이고 출산 후에 6달입니다. 출산 전에 2달은 우리가 애 낳은 엄마들은 알아요. 애 낳기 열흘 전까지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수를 기면 그 2달을 애 낳은 다음에 놀고 싶어요. 역신 같아서는. 하지만 이건 선택이 별로 없습니다. 북에는. 그 출산 전에 2달은 내 몫으로 준 게 아니라 나라의 비례인 태아의 몫으로 줬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놀 수가 없다는 게 태아가 결정하는 문제죠. 그래서 무조건 놀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애가 태어나면 6달은 내 몫이기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되는 거고 8달 동안 놀면서 직장 다니니까 똑같이 월급과 모든 공급을 받게 되겠죠. 애가 태어나서 6달 만에 출근하는데 모든 여자들은 애 낳기 전에 뭐 이미 다 이런 직장에 그대로 출근을 합니다.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이 여자를 애 낳았다고 해서 시집 갔다고 해서 뗐다 붙였다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가가 배치한 직업이기 때문에. 근데 북에는 모든 공장, 기업소, 농장까지도 필수적으로 있는 게 타가소 유치원입니다. 타가소 유치원이 있는데 출근하면 그 공장 안에 타가소가 있죠. 타가소에다 맡기고 일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 8시간 노동제입니다. 남쪽에도 8시간 노동제죠. 근데 타가소 아들을 가진 엄마는 6시간 노동제예요. 6시간. 근데 6시간만 일하고 땡하고 더 망치라는 건 아니에요.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2시간에 한 번씩 30분 동안 타가소에 가서 애와 놀아주라는 시간이 노동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짜리가 4번이 없어지기 때문에 6시간 노동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또 6시간 노동제를 가진 부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A 엄마들, 두 번째는 미성년자 자녀를 3명 둔 엄마는 6시간 노동제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6시간만 일하고 2시간 먼저 퇴근해 집에 가서 애를 맞을 준비, 애들 발견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애는 거기서 또 타가서 유치원까지 국가가 당연히 키워주니까 뭐 걱정이 없겠죠. 그리고 매 아파트 단지 내는 또 뭐가 있냐면 그 지역에
주타가서라는 게 있습니다. 주타가서는 뭐냐면 우리가 공장에 출근했을 때는 아침에 맡겼다가 저녁에 데려오는 애예요. 그러니까 일일 타가서입니다. 하지만 주타가서는 애가 2명, 3명이다 내가. 근데 연령생들 찔랑찔랑한 애들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 3명을 다 데리고 출근하기 너무 힘들다 하게 되면 어린애를 자기가 데리고 있고 다른 큰 애는 그 지역에 있는 주타가서에다가 월요일날 출근하면서 애를 맡기고 토요일날 퇴근하면서 토요일날 찾아가지고 집에 와서 일일 하루를 애가 놀아줍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국가가 키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야 난 내가 무조건 다 끌고 다닐 거야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건 제 마음 원하는 거죠. 난 좀 힘들고 좀 더 큰 일을 할 거야 하게 되면 국가에서 키워주겠죠. 이렇게 되고요. 또 제가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엄마들이 자기 자녀분들을 차를 아예 타고 다니면서 여기 학원 혼자는 딱 지키고 있다 딱 해가지고 여기 학원 저기 학원 몇 개 학원을 갑니다.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엄마의 임무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사랑으로 정성으로 이쁘게 키우는 게 엄마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낳은 자식이 너는 외교관이 되어라, 뭐 음악가가 되어라, 뭐 체육인이 되어라 이걸 결정할 능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엄마는 아동교육관이나 심리학을 배운 게 아니라 자기 딴에 다른 전문가이기 때문이에요. 아동 심리학을 모릅니다. 근데 국가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을 어지간하게 우리 엄마들이 자꾸 자기 자식을 전문가로 뭔가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돼요. 그건 꼭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가게 되면 고등학교 때까지 12년제 무료 의무 교육제도입니다.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학전 교육 해가지고 유치원이 낮은 반, 높은 반이 있는데 높은 반부터 교육 12년제 무료 교육이 시작되는 거죠. 대학은 6년제고 대학은 6년 동안 무료 교육제도입니다. 장학금 받으면서 11년 동안인데 12년 초등학교가 5년입니다. 5년 동안 담임 선생님이 단 한 번도 바뀌질 않습니다. 한 선생님이 5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이 다니는 사교육 학원들 이 학원들이 모든 학교 안에 다 있습니다. 음악, 미술, 체육, 문학, 외국어 다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다는 분야에 각 서적들을 다 망라시켜서 하게 합니다. 오전에는 학급과 선생님이 광고를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2시부터 4시까지 각 서적에 가서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얘는 노래하고 싶다고 해서 음악서적 보냈는데 몇 달 지켜보니까 굴짓는 재간이 있네 하면 얘를 다시 설득시켜서 문학서적을 보냅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2-3가지의 재능 중에 어느 것이 제일 깊이가 있고 전망성이 있냐 하는 것을 초등학교 5년 기간에 무조건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게 따르는 기초 지식을 다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5년 동안 음악서적에서 바이올린을 전문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리 깡통도 10년 동안 배워주면 뭐 조금 당기지 않을까요? 뭐 안준명이 3년이면 의과자도 넘는다는데 그래서 미술서적 간 애들은 10년 동안 그림만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전국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국가 전문 시험이라는 걸 겁니다. 이게 대학 입시 시험이랑 비슷하겠죠? 시험을 저도 딱 성적대로 한 30%만 끊어서 대학을 보내죠. 근데 남쪽에는 대학 입학률이 한 7-80%? 80-90% 되죠. 북에는 한 30-40% 될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남은 사람 우리 재수법이 없고 대학에 떨어지면 그냥 군대 나가든가 직장 나가든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을 모병제를 뽑아서 군대 내보냅니다. 의무제가 아닙니다. 북은 철저히 모병제로 군대 내보내고 나머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선에서 철저히 국가가 배치를 합니다. 내가 알아서 뭐 다니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고 경력단절, 여자들은 절대로 경력단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북쪽에 전제하지 않는 말이 비정규직, 취업준비생, 계약직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성들도 애를 낳았다고 해서 시집을 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남자들과 똑같이 자기 위치에서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행 또는 이동 통제를 받는다는데 통제 정도는 이동 횟수는 어떤지 당연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 뭐냐면 국가 남은 현재 전쟁 중입니다. 총소리 하나 안 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근데 북과 남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세계 가장 군사 대국이라는 가장 강하다는 미국과 북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이 휴전협정, 우리 잠깐 휴식했다가 하자 하고 휴전협정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깜빡깜빡 잡을 잊을 수는 있겠지만 전쟁 중이고 북은 철저하게 전시체제 같은 거로 항상 전쟁을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하는 나라한테 너 자유여행 아무데나 다녀라, 너 뭣도 해봐라, 뭐 이렇게 개방해라 이런 말을 자꾸 한다는 것은 참 이거 어울리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행이 전혀 금지된 건 아닙니다. 우선 첫째, 국내 여행이다 하게 되면 지방이나 지방대로 마음대로 어가거나 뭐 어갈 수 있습니다. 어갈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평양과 국경은 못 가요. 거기는 가고 싶으면 내가 친척집에 뭔가 뭐 일이 있다거나 뭐 누가 무슨 일이 있어 가겠습니다 하게 되면 여행 증명서 신청을 해야 돼요. 나 무슨 일 때문에 가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서 여행 증명서가 나옵니다. 여행 증명서 해가지고 평양과 국경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아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은 그럼 어떻게 되냐? 제가 평범한 한 아줌마지만 해외여행으로 중국에 나왔던 겁니다. 해외여행 그렇다고 아무나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냐?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겪으면서 남쪽에도 카나다고 홍콩이고 미국이고 많은 이민들이 있죠. 많이 일제 식민지 때 많은 다른 나라로 나갔던 사람들 덩퍼들, 해덩퍼들 있죠. 일본에도 있고 북에도 같아요. 일제 식민지 같이 겪었으니까 다른 나라들의 덩퍼들이 있는데 나 카나다에 우리 친척이 있어요. 나 친척네 집에 놀러 갔다 올 거예요 하게 되면 요건을 신청하죠. 남쪽은 요건을 신청하면 2-3일이면 나옵니다. 한 3-4일 걸리죠. 북은 요건을 신청하면 한 2달 걸립니다. 그 2달 동안 뭐하냐? 신청했으면 진짜 이 사람이 카나다에 있는 이 사람과 친척관계가 맞는지 생전에서 현재 살아있는지 이것을 확인해서 요건 나오는 게 2달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확인이 돼서 진짜 친척이 맞고 살아있어 하게 되면 요건이 나와서 누구든지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승인을 받고 목적이 뚜렷하면. 그리고 무역 사업 한다. 나 중국에 누구와 나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한다 하게 되면 뭐 사업을 하기 위한 이메일이든 뭐든 사전에 뭔가 연락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게 사전 작업이 있었으면 당연히 인정이 되면 누구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사업하러. 이렇게 철저히 누가 드나드는 게 그럼 어떻게 물어봐야 되죠? 승인을 받고 가야 되겠죠? 난 한 몇 달 동안 쭉 격리를 여행을 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게 안 된다. 이런 자유여행이 안 된다는 거죠. 국가 행사 시 대규모 군중 동원을 어떻게 하는지, 동원에 참가한 시민들의 출신 성분과 참가 시 혜택은요? 하나도 없어요. 혜택. 네. 그리고 참가자 출신 성분도 없어요. 그럼 동원할 때 우리가 옛날 때는 사회주의 때 권한행위 구하기 전에 정말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평양 사람들은 너무 행사 때문에 너무 지쳤어요. 이러면서 사회주의 나라도 동유럽 사회주의, 우리가 불가리아, 체스코슬로베스코, 로마니아, 뭐 이런 쿠바, 중국, 캄보디아 이런 대통령들이 너무나 수없이 계속 찾아오곤 해가지고 그래서 뭐 며칠에 한 번씩 덜에 나가서 뭐 이런 행사도 하고 했는데 그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 누구 무슨 행사가 있다 하게 되면 자기 단체에서 자 무슨 행사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라고 불편한 사람들 떨어질 사람들 떨어지세요. 갈 사람 누굽니까? 하면 나 가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 갈 사람들 모아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뭐 추천받고 뭐 누구 뭐 승인받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네 다 모두가 조직 사이고 집단 사이기 때문에 자기네 단체에서 자 나갈 사람 누구 우리 나가자 해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법. 무슨 가장 무서운 법이 있겠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에 가장 무서운 법은 미성년자 강간법의 사용입니다. 거기 미성년자 강간하면 사용이에요. 우리가 2년 전에가 태영호 영국 검사 태영호가 왔죠. 영국 검사 태영호가 영국에서 미성년자 강간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국에서 당장 들어오라 하고 서한을 했는데 들어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영국에다가 나 망명하겠다 했는데 영국에서 미국 CIA가 먼저 연락해가지고 CIA가 와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너 어디 갈 거냐 하니까 한국 갈 생각 애초에 없었대요.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겠다 했는데 미국은 난 한국에 가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이래가지고 태호가 유럽이나 다른 데 가 있으면 선정의 가치가 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한국에 와야 이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지 제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뭐 범죄자인데 그 대신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이거 풀어달라 해가지고 이 태영호가 영국 검사 대사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국의 국가 자금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 유수에 나온 게 얼마라고 가격까지 나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난 이 돈을 내 개인 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끔 해달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해외 출장 가거나 여행 갈 때 우리가 개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내화가 어느 정도일까요? 규정이 있죠. 몇억 달러를 못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 나라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제 맘대로 몇억 달러씩 가지고 개인이 돈을 가지고 못 다닐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한민국에서 무슨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선을 잡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럼 우리가 해줄게 해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미국 군사비, 군용기, 전투기를 타고 하면서 도중에 쇼핑도 낚싯대 사고 쇼핑하고 하면서 여유롭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남한에는 있는데 북한에는 없는 거. 제가 먹는 데 좀 약해요. 먹는 걸 꺼시면 넘어가요 또. 네. 북에는 제가 이제 북에 가게 되면 제일 아쉬운 게 남쪽에 있고 이 가메기하고 홍어만 먹을까가 제일 아쉬워요. 네, 그래서 나 이거 가메기 홍어 뭐 어떡하지? 이거 제일 그렇고요. 북한이 또 없는 게 뭐냐면 데모가 없어요. 데모. 제가 어느 낮에 대전에 갔다 왔거든요. 대전에 민주노총 그게 행사에 있어서 갔다 왔는데 처음에 항상 여러분들도 니물냥 행진곡 부르죠. 손 들면서. 그 부를 때 전 노래는 별로 관심이 없다면 안 되겠죠. 관심은 있지만 노래보다는 사람들의 손 흔드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손 높이는 얼마고 각도는 미치고 어디서 꼭거리고 몇 번 꼽냐. 예, 그걸 보는데 남쪽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역동적이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너무 좋아요. 북에는 딱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쫙 운전하는 절 있죠. 변동이 없으니까. 이런 분위기인데 남쪽에는 하루하루가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 역동적이고 너무 재밌어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오면 촛불 들고 거리 뛰쳐나가야 되죠. 저기서는 텐트 치고 농성투쟁해야 되죠. 저기서는 단식투쟁까지 들어가야 되고 기자회견하고 집회 끝나고 저녁에는 뒷풀이 3차, 4차까지 나가야 돼요. 새벽까지. 아침 새벽부터 저녁 다음날 새벽까지 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재밌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오늘 일정 뭐예요? 뭐 있어요? 너무 기대하니까 계속 설레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재밌게 즐기고 촛불 행진 때도 매주마다 가면서 너무 죄송합니다. 재밌다고 하면 안 되는데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하여튼 미안하지만 정말 저는 재밌었어요. 이런 문화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북에서도 강주는 부른다라던가 뭐 강주 이민 대학살 사건이라던가 남쪽의 전병 한청년 투쟁 소식 이런 게 다 관용이 됩니다. 그리고 강옥병 사건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걸 보면서 뭐 체류탄 쏘고 물대포 쏘고 이런 것들을 TV로 보잖아요. 근데 체류탄 맞으면 아픈지 뭐 물대포 맞으면 시원한지 모르잖아요. 그럼 영화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남쪽에 왔는데 2015년 11월 14일 날 첫 민중 총궐기 하면서 민주노총에 한상균 위원장이 체포가 됐죠. 그날 물대포를 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죽어도 좋은 거 맞아봐야 된다. 해가지고 강원으로 뛰갔어요. 그래서 남쪽에 친구들하고 같이 강원 뛰갔는데 점점 버리는 거예요. 물대포가. 기어코 간다 했는데 거의 다 가게 됐는데 갑자기 막 기침이 나고 한 발짝도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옆에 같이 가던 남쪽 친구들은 선수건으로 입을 딱 틀어막더니 막 징기욕을 하는 거예요. 야, 역시 남쪽 사람은 단련됐구나. 우리 북쪽 사람들은 나약하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포기했어요. 물대포 맞는 거. 그리고 난 물대포는 못 맞겠다. 나중에 물대포 맞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경험담만 좀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이런 생활이 불효일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뭐이네요. 2008년에서 2016년 이명박 박근혜 시대 북측의 가족이나 친척과 연락할 수 있었는지. 네. 두 번째는 탈북인이 나오는 방송. 이명박. 방송 프로그램. 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오는 알겠습니다. 방송의 내용을 평가하자면 예를 들어 그들의 이야기가 맞는지 기쁨주나 수용소 등등. 네. 처음에가 지금 머리가 나빠요. 이런 가족과 연락할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정말 난 불행해. 왜 내가 이렇게 꼭 이렇게 막 감금돼가지고 옥류되어 있고 왜 나였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참으로 난 행운하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많은 이산가족들과 또 많은 우리 비전한 장애수분들도 60년 동안 있으면서도 가족과 생사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심심치 않게 저희 가족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뭐 작년에는 화상통화했어요. 핸드폰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엄마 아버지 하고 울면서 전화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해마다 선물도 전하고 올해 1월 1일 날에는 제가 아버지, 엄마, 남편, 딸한테 손편지를 써서 보냈고 평양으로 평양에서 저희 딸이 또 손편지 써서 서울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주고받고도 하고 그래서 참으로 나는 이미 통일을 맛보고 있다. 그래서 그 방법은
해외에 있는 외신 기자들이나 해외 덩커들, 남쪽에 있는 기자분들이 북에 갈 때마다 저희 가족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서식도 전달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알고 있고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거인데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혼란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던가 탈북자도 이때까지 나와서 하던 말은 저 말과 좀 다른데 저 사람 왜 이상한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이게 혼란스럽다 하시는데 당연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난 탈북자들이 말이 100% 거짓말이라는 말 안 해요. 저도 권한의 행운 때 95년부터 2000년까지 저도 굶었고 저희 딸 자식도 94년생인데 굶기면서 풀죽을 먹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입니다. 24년 전부터 해서 10년 전에 권한의 행운 끝났죠. 총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쌀 하나 야한 척이 없어서 굶어 죽고 진짜 병에 시달려 죽어야 했던 정말 기독하게 돌아보고 싶지 않은 정말 무서웠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때 탈북자들은 생계를 위해서 굶어 죽기 싫어서 넘어왔던 게 생계형 탈북자이고 두 번째는 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죗값을 치르기 싫어서 도망쳐온 범죄자, 도피형 범죄자들, 태영호나 이런 사람들처럼 세 번째로 12명 국정원들 이야기 아시죠? 중국에서 12명 처녀들 백주 납치해놨죠. 그런 거나 저나 또 제주 여러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자기 의사 반하게 강제로 오게 됐던 사람들 이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나러 갑니다 같은 경우에 나오면 막 북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안 하지 몽땅 씹죠. 그건 악마 같고 무서운 세상 같고 근데 거기에 나오지 않고 북을 역하지 않는데 그냥 구석에서 내 인생을 조용히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20대 30대 여자들한테 여자든 남자는 그 사람한테 너한테 북은 어떤 의미야? 너한테 적은 뭐야? 하고 물어본다면 아마 한결같이 이런 말 할 겁니다. 배고픔과 굶주림과 죽음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무서운 것 이 말 합니다. 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고 그 20대 30대 애들은 그 70년 역사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아픈 시절에 태어난 불쌍한 세대라는 겁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경우에도 20대 30대 젊은 애들이 많이 나오죠. 이 애들이 가장 불쌍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굶었다 죽었다 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든가 통일전망대 탈북자들이 나와서 정말 남과 북의 결호와 협력을 위해서 남쪽 사람들이 못 가니까 북에는 이렇게 70년 동안에 사람 사는 이런 세상도 이상적인 세상도 있었지만 10년 동안 지독하게 힘들었던 세상도 있습니다 하는 이런 문화를 경유해 주는 것으로 쓰면 좋은데 정치적으로 이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단이라는 것은 우리 8천만에게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분단이 주는 고통보다 분단이 필요한 자, 분단으로 살찌고 안보장사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단이 필요한 자들이 이때까지 70년 동안을 북은 악마고 진짜 함께 할 수 없는 무서운 얼굴 빨갛고 뿔 달린 이런 사람들 또리 장군 같은 이런 식으로 매대 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말하면 한 달에 4번을 해요. 주말마다 한 번씩 한답니다. 그래서 한 번 가서 2회분을 촬영한대요. 2번 가면 4회분을 다 촬영한답니다. 한 달에 이틀 가면 20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은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면접이 빡세요. 삼성, LG 대기업보다 더 빡셉니다. 그렇게 들어간 자리에 북은 뭐 먹고 뭐 살아요. 내 친구는 굶어서 죽었어요. 이 말만 해가지고는 그 자리에 유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을 겪으면서 박근혜가 그랬죠. 통일은 대박이다. 국적선도 빨리 다 탈북해서 넘어와라. 해방시켜주겠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북주민들까지 유인해서 납치해서 들여왔던 게 바로 체제 선전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 참가하는 탈북자들은 나는 배고파서 사람을 삶아 먹었어요. 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장애를 낳았다고 국가가 오픈해서 죽였어요. 이런 말을 해야 얘 좀 쓸모가 있네, 이용가치 있네 해서 거의 고정노력이 되는 겁니다. 고정 출연자가. 탈북자 단체에 옥대 클럽이라는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옥대 클럽이라는데 옥이 뭐냐면 매덕하는 거. 옥대 클럽인데 그 클럽 안에 구호가 방송 나가자라는 구호가 있대요. 방송 나가자. 방송 나가야 사는 거예요. 돈 벌고 그래야 하죠. 군에 참아 같은 거죠. 거기에 평양하고 어떤 여자가 있는데 어떤 여자. 그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평양 여자인데 버이락한 석탄더미 위에서 애를 낳았고 길가에 있는 유리조각으로 탯줄을 끊었고 지나가는 할머니가 석치마를 뜯어서 애를 감싸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선생님 애 낳아보셨어요? 안 낳으셨어요? 네, 우리 애 낳아보신 어머니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애를 낳아봤는데 죽으면 죽었지 애 낳자마자 유리조각 입어서 그 유리조각 내 탯줄 먹고 넣어요.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남쪽이든 어느 아줌마가 나와서 이 말을 하면 그 누구도 안 믿습니다. 아이고 뻥치지 마라 이럴 거예요. 근데 탈북자가 나와서 말하면 무조건 믿습니다. 북에서 보내졌어 하게 되면 무턱대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북을 바라볼 때 항상 너네 틀렸어 잘못됐어 인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당연히 너네한테 생길 거야 이렇게 의타를 취급하라고 한다는 거죠. 저희 친구가 여러분들도 다 농민들과 노동자와 서민들도 다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심정이나 마음을 누가 대변해 줄 수 있을까? 판사, 검사가 농민들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는 있을까? 이게 제가 혼란스러웠던 거였어요. 북에는 최고인민의 대원이 남직 국회의원이랑 같은데 이 사람들은 직업이 아닙니다. 월급이 없어요. 사회봉사입니다. 때문에 노동자, 농민, 대학생,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최고인민의 대원들은 우리 마을에는 단충집에 구들장 놔주는 아줌마, 이 아줌마가 국회의원이었어요. 또 병변 피복공장 지배인이 또 국회의원, 이런 일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들이 자기 현장에서 노동자, 농민, 이런 이런 일을 하다가 분기에 한 번씩 해외 갑니다. 최고인민회의 하면서 내가 일하면서 보니까 노동자들한테 이런 게 필요하다. 농민들은 이것을 힘들어한다 하게 되면 그 정책들을 모아서 가장 시급한 것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 용도자들은 그것을 비준을 하는 겁니다. 용도자가 마음대로 일이라 저리라 못하고 밑에서 딱 올라가는 것을 비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쳐서 토의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대 세습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많은 남녀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북에 있을 때 3대 세습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북쪽 사람들은 아마 단 한 명도 생각해 본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너무 당연하게 이때까지 받아들였다. 근데 남쪽에 오니까 남쪽 사람들이 자꾸 3대 세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구나 하고 남쪽에 와서야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뭐가 이해 안 됐냐면 남쪽 사람들은 누가 대통령 하는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싫어요? 저는 박근혜를 왜 싫어하는지 근본을 모르겠는 거예요. 박근혜 이뻐요. 이명박이 핫산하게 생겼어요. 박근혜, 이명박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나쁜 거 아닌가요?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지금까지 계속 추억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왜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이름난 위인이거나 미남이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가 잊지 못하고 추억하죠? 그나마 서민을 위해서 뭔가 정말 최선을 다했고 인민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대통령을 모시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대통령이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통령이 얼마나 그 나라 인민들을 위한 서민 정치를 하고 인민을 위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 인민들이 얼마나 자기 나라 대통령을 진실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6.15 14선언처럼 좋은 정치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발짝도 못 가고 더 뒤로 뒷걸음쳤습니다. 왜 그러죠? 그거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보다 그 다음 세대인 이명박, 박근혜고 후계자들이 그 선대 용도자들의 위협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뭔가 짓밟아 버렸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오랜만에 이 꼴통들한 데서 그 정권을 빼들었습니다. 다시는 이 꼴통들한테 정권을 뺏기지 말고 3대가 아니라 한 10대까지 우리 민주정권에서 정권을 잡으면 어떤 세상이 나빠질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용도자를 모시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후계자가 선대 용도자의 위협을 얼마나 옳게 계승해 나가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 누가 대통령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통령이 얼마나 인민을 위한 정책을 하고 인민을 위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 인민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믿고 따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치면 국가범죄 걸려요. 북의 부호 중에 적을 위해 복무함이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호는 어떻게 외치는지요? 네. 적을 위하여 복무함. 지금 군대 안 나가가지고 적을 위하여 복무함. 이거 군대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을 제일 많이 봤어요. 북에는 아무데나 인민을 위한 복무함이 제일 많아요. 적을 위하여 복무함 이거는 군대나 이런 데 하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는 그냥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에요. 그래서 인민은 모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은 나라의 쌀떡을 책임지는 주인이고 의사는 우리나라의 인민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주인이고 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각자가 이런 자기 자리에서 충실하고 인민한테 충실하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북에도 특권층이 있습니다.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갖겠죠.
아파트 단지가 하나 건설됐다, 멋있는 현대적인 아파트 건설됐다 하게 되면 첫 입주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입주자가 바로 특권층들이에요. 특권층이 먼저 입주하고, 두 번째가 이 아파트를 건설하기 전에 철거민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철거민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 먼 걸 제일 먼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항일운동가들의 4대 자손이 특권층, 첫 번째 특권층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들, 두 번째 특권층이 군사복무하다가 부상당해서 제대된 사람, 용해군인이에요. 저희 남편이 용해군인입니다. 군이 가나다가 10년 만에 차가 불러가지고 추간판 탈취 걸려서 용해군인 됐죠. 이렇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북에 가고 싶죠? 아니, 살러 가라는 건 아니에요. 구경하러 가고 싶죠? 네, 구경하러 가시면 가면 꼭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식당이나 상점이나 영화관이나 아무 데나 가게 되면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카운터에 하얀 패널을 볼 수 있습니다. 의사, 교원, 우선 병사 합니다라는 표말을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이 특권층이라는 것은 모든 물질적이나 모든 것을 제일 우선받는, 뭔가 물질적으로 지원받는 사람이고, 우선계층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우대와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미간에 간다 하게 되면 매일 먹어도 맛있어요. 어미간 냉면은. 그래서 매일같이 같이 100m씩 줄 서 있습니다. 그래서 100m 쭉 서 있으면 평양 사람들한테 어미간 냉면 왜 맛있어? 하고 물어보면 너무 오래 기다렸다 먹으니까 맛있지? 배고픈데 왜 맛없겠어? 그래요. 그럼 한 그릇 먹겠다고 몇 시간씩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저 교원입니다, 저 의사입니다 하게 되면 줄 안 서고 먼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는 인민들의 생명을 책임졌고, 교원들은 나라의 미래의 교육을 책임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소중한 시간은 뺏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회적인 우대와 존경,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이런 속을 갖고 있는 거죠. 군사훈련을 모든 주민이 하는지,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러분들 처음 쓸 줄 아나요? 모르죠? 저 처음 잘 씁니다. 군사훈련은 군대 나간 사람만이 아니라 전민무장화 이런 거 있어요. 모든 전국 사람들이 다 군사복무를 합니다. 대학 갔다 하게 되면 대학 3학년 때 6개월 동안 교도들 나갔다 와요. 그래서 군사복무를 하고요. 직장 나갔다 하게 되면 직장 나가서는 조기대 훈련을 갑니다. 보름씩 조기대 훈련장에 가서 실제 진짜 조기대복을 입고 총 들고 훈련하고 뭐 이런 훈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총도 쏘고 연습을 해마다 한 번씩 꼭 나갑니다. 무섭죠? 말씀을 참 잘하시는데 북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비결이 무엇인가요? 네, 오늘 제가 인사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뒤풀이 가서 제가 술 한번 사겠습니다. 네. 저는 말을 못해요. 저는 말 잘하는 사람들 정말 부러워요. 말을 할 줄 모르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혹간 계세요. 북에서 뭐 아나운서 했냐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이게 바로 교육의 비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객관식이 많죠. 시험 칠 때 첫째, 둘째, 셋째 하나 땅 찍어라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건 객관식을 모릅니다. 철저히 주관식도 되고 서술식이고 문답식 경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답식 경연을 하는데 우리가 저도 막 임신해가지고까지 막 문답식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했는데 문답식 주관식으로 문제 하나 주게 되면 제가 다 알아서 쓰는 거 이게 있고 기본 문답식 경연을 많이 하는 거는 두 팀으로 나눕니다. 학급을 1조, 2조로 나눠가지고 먼저 한 30문제 내지 50문제를 실제 공부할 걸 가상 문제를 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살짝 암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암기를 했으면 다음 반대편 나와 하는 반대편에서 3가지 보충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전국의 대학끼리 이런 뭐 문답식 경연인데 더 시기쳐 나가는 거 그게 한번 가느라고 연습을 했었는데 반대편 3가지 질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회주의 우월성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문제가.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다 나니까 그 속에는 수많은 단어들이 들어갑니다. 단어 중에서 뭐 조선민족 제일주의라고 질문을 해요. 방금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말을 했는데 조선민족 제일주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 위대성은 무엇이며 무엇입니까? 이런 물어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소저식에 내었던 건데 뽕하죠? 그때 선생님은 이런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여기까지 가르쳐줍니다. 상대방이 뜻하지 않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분명히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일부러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물어보래요.
그러면 그 물어볼 때 저는 질문 안 듣습니다. 머릿속으로 첫째, 둘째, 셋째 정리를 합니다.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끝내 안 돼. 미안하지만 한 번만 좀 더 질문해 주십시오. 그럼 시간을 가져서 끝나면 예 대답하겠습니다 하고 첫째, 둘째, 셋째 하고 대답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항상 집단 앞에서 저지 앞에서 발표하고 웅변하고 논쟁하고 이런 게 항상 문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어릴 때부터 교육 문화인 것 같습니다. 학폭이 생겼을 경우 학폭이 뭐예요? 학교 폭력이 생겼을 때는 자기네 학급에서 사상투쟁해야죠. 비판을 해야죠. 왜 병원에 왜 자기 동물을 사랑할 줄 모릅니까? 왜 병원을 이렇게 아프게 했습니까? 무슨 왜 그랬냐고 비판을 해야 되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자기가 담당한 학생들 속에서 이런 게 벌어졌다면 당연히 선생님도 자기가 선생님들 모임에서 비판을 받겠죠. 선생님 학생 개혁을 어떻게 했길래 그 학급에서 폭력 사업이 벌어졌냐 이러게 되겠죠. 그 단체에서 생활청한테 조직에서 해결할 겁니다. 북한에 전원주택 이쁜 전원주택이 있나요? 전원주택 하게 되면 단독주택이라고 그러나요? 예, 많습니다. 전원주택 평양에도 있어요. 우리 서울에도 전원주택 많죠? 똑같습니다. 서울이나 평양이나 사람처럼 세상 다 똑같은데요. 우리가 집을 결혼해서 혼인신고하면 집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전원주택이 뭐고 이런 것도 다 집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게 받냐? 결혼을 다 2명이서 합니다. 3명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근데 2명이서 하면 방 1칸짜리나 2칸짜리 조그만 집을 줘요. 너무 큰 집 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평등이 생기겠죠. 근데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게 되면 방 3칸짜리 제일 좋은 집을 줍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딱 무슨 결함이 있냐면 어르신들은 아파트를 싫어합니다. 땅집에 가고 싶어요. 텃밭 갖고 싶어하고 땅 냄새 맡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모시는 자식은 어쩔 수 없이 단독주택을 가요. 우리 평양에도 단독주택 주는데 그러면 단독주택 평양 시내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잡을 때 30평 내지 40평 텃밭을 붙여서 건립을 합니다. 농촌인 경우에는 농촌도 자기 집이 아니라 국가에서 다 준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살라고 배정해 준 거잖아요. 농촌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농사 텃밭을 많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7, 80평의 밭을 따라 붙어서 줍니다. 그래서 우리 평양 같은 우리 집도 처음에 살 때 한 3, 40평의 밭이 있어가지고 할머니가 텃밭을 가꾸고 이런 거 했는데 전원주택 근데 남쪽처럼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협력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계획 건설이잖아요, 국도. 그래서 특별하게 한 집에 딱 이쁘고 이런 것보다는 일률적인 어떤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 질문제 끝났는데요. 혹시 질문 적은 거 있어요? 적은 거 없으면 그냥 부자리에서 그냥 이야기하시죠. 저도 제 멋을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그냥 슬퍼서 무조건 가족, 1000만 원을 주고도 나 바꿀 수 있는 내 가족이야.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부족해도 가족과 함께 부딪히면서 사는 게 가장 인간의 참 사랑이야. 이러면서 가족한테 가려고 했었는데 사상, 정치 이런 게 별로 개념이 없었어요. 저는 오직 가족, 내 딸, 부모님 그랬는데 그런 게 7년 세월을 오면서 여권도 7년도 안 나오고 하면서 그래, 난 아플 만큼 아팠고 힘들 만큼 힘들었고 서운해볼 만큼 해봤어. 근데 이제까지 안 보내면 진짜 근데 이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건 나 하나만의 아픔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왜 나야? 북의 2,500만 중에 왜 꼭 내가 이렇게 잡혀왔어야 돼? 이런 원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겪는 이 분단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8천만이 70년 동안 겪는 아픔에 비하면 정말 머리알 같은 전쟁이구나. 너무 부끄럽다. 여 아픔에 내가 오늘도 아프고 떼를 쓰고 그랬구나 하고 장기수 선생님들이나 이산가족분들 아픔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요건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 요건 없으면 없어. 주지 않겠으면 말어. 나는 이제는 남의 나라 땅으로 안 갈 거야. 내 나라 내 땅으로 갈 거야. 판문점으로 걸어서 내 땅으로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당당하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드디어 작년 6월달에 7년 만에 요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혈관적 없는 저를 여기서 정말 친형제로 가족으로 안아줬던 제 옆에 따뜻한 남녀 형제들한테 빨리 인사를 하고 출발해야 되겠다 하고 설레는 속에서 하루하루 지냈는데 요건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저희 집으로 출국금지 명령서가 날아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매일마다 출국금지 명령서가 날아와요. 근데 그때 요건을 딱 받았을 때 정말 인간은 정말 이기적이구나 하는 거 제가 딱 한번 느꼈어요. 실제 생활에서. 아니 난 판문점으로 갈 거야. 내가 판문점으로 가면서 다시는 이런 분단 때문에 이렇게 생리를 당하는 사람을 난 막을 거야. 이런 정말 명망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요건을 딱 받으니까 나 당장 빨리 떠나야 돼. 당장 가고 싶어. 내일 당장 막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구나. 인간의 이게 어쩔 수가 없다.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또 출국 금지됐으니까 못 갔으니까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판문점은 또 가야지 이 생각하지만 내일 또 여권이 나오면 풀리면 갈 거야 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북에는 고주의존의 자유가 없지 않냐, 인권이 유린된다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 선생님은 오늘 어떤 집에서 살까? 어떤 집에서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당장 내 서울시 강남구에 한 20-30억짜리 아파트 이사 갈 수 있나요?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내 손에 쥐어주는 던이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사 갈 수 있어요. 내가 거시텔로 갈 거냐, 30억짜리 아파트 갈 거냐, 서울 갈 거냐, 어디 난사 갈 거냐는 내 손에 쥐어주는 던이 결정해줘야지 내가 아무리 먼 노림쳐도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북의 인간, 북이고 남북을 떠나서 인권을 말한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어떤 강연을 갔습니다. 강연 와서 결혼하면 집을 준다니까 한 분이 막 따라 나오더니 법도까지 나와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 어느 세상에 자기 국민들한테 집을 공짜로 준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냐.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그분이 슬프더라고요. 나는 평생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왔던 것을 어떤 분은 너무 간절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안타까운 걸로도 생각할 수가 있구나 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남았었어요. 인권하게 되면 우선 태어날 권리, 학교 때 마음으로 공부할 권리, 마음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권리, 누구한테 쫓겨나지 않고, 그 다음에 퇴직한 다음에 마음껏 너대책이 아니라 여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아프면 병원에 가서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결혼하면 국가가 집을 주면 걱정 없이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권리, 이게 최소한의 인권의 권리가 아닐까. 인간에게 꼭 병 치료 못 해주고 집을 못 주고 계획을 할 수 없는 나라에서 인권을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저는 뭐 나쁘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대비하고 인권이 묻는다고 생각할 때 북은 뭐라고 항상 말을 하냐면 항상 매 직장마다 할당량이 떨어집니다. 지시가 내려오죠. 사람이 뭐 71.2, 100일전 이런 말도 했지만 그것도 있고 해마다 신년사가 나오게 되면 매 직장마다 해서 계획을 잡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거 신년사를 받들고 우리 직장에서 사람이 하던 이런 것을 몇 가지를 창의보완 해가지고 기계가 하도록 하자, 자동화 만들도록 하자, 이런 게 바로 창의보완이에요. 국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사람이 8시간을 일해야 되냐? 4시간을 일하고 모든 것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세상을 세워야 한다. 이런 세상이 인간의 세상이 아닐까요? 아프면 병원에 가면 공짜로 치료해주고, 시집가면 내 집에 살 수 있고, 직장에 들어가면 누가 떼떡지도 안 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이런 남쪽에서 말하는 인권이 대체 어떤 인권을 말하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남쪽 분들이 북에 한 번도 못 갔다 오신 분들이 북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유엔에서 지금 우리가 북한 인권법에 대한 걸 많이 들으셨죠? 항상 모든 나라의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많이 떠듭니다. 누가 떠드냐? 북은 지금 미국과 전쟁 중이에요. 미국은 북이 항상 무릎 꿇고 식민지로 살아야 되고 죽어야 될 전쟁입니다. 미국한테 북은. 그러면 세계의 유엔이나 세계의 여론은 누가 움직입니까? 미국이 움직입니다. 미국의 선에 움직여서 모든 나라들이 좌우지하고, 그러면 세계의 여론도 다 미국에서 움직이겠죠. 유엔에서 북한 인권법이라는 게 4차례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근데 그 북한 인권법을 체결한 유엔 사람들도 북에 한 번도 못 갔다 왔습니다. 어떤 형태의 인권 유린인지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르죠. 오직 탈북자들이 증언하는 이런 뉴스만 보고 알고 있는 겁니다. 유엔에서도 그렇게 됐어요. 탈북자들 증언만 모아서 북한 인권법이 체결됐습니다. 국제무대에서. 거기에 증언 내에서 가장 제일 많이 80%를 증언한 신동혁이라는 탈북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14호 정치범 수용소 탈출이. 남쪽에서 쓴 게 아니라 미국 출판사에서 썼습니다. 그 책에 나는 14호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났고 자랐으며 내가 바로 앞에서 엄마가 남동생을 죽이고 아버지를 기관총으로 쏴 죽이고 나는 김일성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태어나서부터 탈북할 때까지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아서 바깥 세상에 이 나라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누군지도 몰랐대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책이 왕판 나서 7개 나라를 막 해서 해외에 많이 나갔고 전 세계 다니면서 기자회견에서 엄청 백악관도 하고 난리가 났죠. 그 일이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벌고 남쪽에서 살지 않고 프랑스에 나와서 개인 사업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근데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몇 개월 후에 우리 유튜브 보게 되면 남쪽만 영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온 세계가 영상이 다 올라갑니다.
북에서 우리 민족 1위라는 게 영상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죽었다던 아버지가 기관총마다 죽었던 아버지가 거기 나옵니다. 나와서 야 이 자식아 네가 언제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났냐 하면서 6살 때인가 그때 김일성 주석이 해마다 주던 선물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똑같은 선물을 주곤 했어요. 그 선물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공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물 받고 있었는데 뭘 김일성 주석 먹는다면 뭐 말이 되냐 해가지고 근데 이 정도 되면 깨갱하고 숨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얼굴이 두꺼운지 프랑스에 나가 사회했으니까 프랑스 주재 북대사관에 가서 우리 아버지 한 번만 좀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청을 했습니다. 그게 신문과 방송 뉴스에도 다 나가 있어요. 현재 인터넷 다 나가 있어요. 현재는 이 신동력을 상대로 미국 출판사에서 국제재판 소송 중에 있습니다. 세계를 널리는 사기극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지금 현재 재판 중인데도 이 인권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교보문고에서는 아직까지 이 책이 뽀듯이 팔리고 있고 많은 양육분들이 그걸 보면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저 악마 같은 나라 빨리 무너져야 되고 이런 말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안타깝죠. 어떤 기자가 인터뷰 한 것도 나와 있더라고. 왜 거짓말 했냐. 그러니까 그때 내가 솔직히 말하면 그 유엔에서 인권법 체결하는데 그 지장이 되고 안 될까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 자백한 게 또 인터넷에 나가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북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인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말하냐. 북이 없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친구하고 나빠하게 되면 돌아가면서 내 친구들한테 야 너 쟤하고 놀지 마라. 쟤 나쁜 놈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힘센 놈이. 그리고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누구도 막다를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북이라는 사회주의를 전 세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국주의가 지금 붕괴시키려고 딱 막다를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는 이런 사상 이데올로기 같은 색안경에서 좀 뽑고 정말 진짜 제대로 된 것을 좀 알아야 된다. 남쪽 사람들이 북에 대해서 한 5%나 알고 있을까요? 그냥 뭐 거기에서 사람 사는 세상이다라는 것까지 인정할 수 있다면 다행인 거죠. 어제 보면 무조건 투유였고 뭐 독재 속에서 막 무서운 놈들이 막 총을 기관총 따다닥 쏴주는 세상 막 이런 것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그래도 저도 이 사회주의라는 데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자본주의 풍동 떨어지고 보니까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저 만난 게 통일이라는 게 정말 명언인 것 같아요. 그 만나다 말면 그래 얘는 여러 너는 가장 좋아 그냥 사탕을 좋아하네 그냥 이렇게 서로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고 먼저 뭘부터 알아갈까 하는데 그 알려고 노력했다는 것보다 저는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그냥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북에 대한 거 이거 잠깐만 좀 내려내는 게 첫 문제가 아닐까. 뭐 알아가는 것보다 그래 내가 이때까지 알았던 북에 대해서 그 어디까지가 진실이지 그래 나 그거 다 덮어놔보자. 백지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역시 우리 북한남은 한민족이구나를 정말 수용할 수 없는 게 술 음주가무. 네, 음주가무로 보면 진짜 우리 한민족이에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북과 빨리 만나서 같이 술도 먹고 하면 좋은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분도 북에 가고 싶잖아요. 구경 가면 꼭 이거 남자분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평양에 항상 가서 남쪽 사람들이 북에 가서 항상 폭탄주 배워주고 와요. 써내 뭐죠? 써내 갑시다. 써내고 배웠어요. 근데 그게 왜 실수하냐면 북에서 맥주는 술이 아닙니다. 청량음료예요. 17살부터 맥주를 먹을 수가 있어요. 경고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쫙 맥주집이 있는데 맥주집에 가면 우이자가 한 개도 없습니다. 식탁만 넣여 있어요. 그래서 대동강 맥주가 1호부터 7호까지 있고 1번부터 7번까지 도수도 다 다르고 색깔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게 되면 거기 가서 500cc짜리 딱 받아가지고 와서 선자리에서 쭉 마시고 퇴근하는 게 태국 문화예요. 부어라 마시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수원에 가시는 카이토 하스 몇 도죠? 4도? 아니 술 드시는 분들이 몇 도인지 뭐라 드셨어요? 4.5도입니다. 네, 참이술 처음처럼 몇 도죠? 17도예요. 빨간 뚜껑이 20.1도예요. 그리고 한라산이 21도, 빨간 뚜껑이 22도입니다. 근데 우리 대동강 맥주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3번까지가 5도입니다. 4번, 5번이 4.5도예요. 4번, 5번이 남쪽과 똑같은 거예요. 6번, 7번이 흑맥주입니다. 까만 맥주 있죠? 6번이 15도예요. 그리고 7번이 11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11번을 제일 좋아해서 흑맥주를 많이 좋아했는데 소주가 있어요. 소주가 이름이 착하고 순한 술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착하고 순한 술, 제일 착한 술이에요. 북에서.
술 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 펄쩍펄쩍 한 잔씩 먹는 사람들 먹는 건데 얘가 25도입니다. 25도부터 술로 맞아요. 붕대 청량리로. 그런데 여기서 4.5도와 17도를 써먹었던 분들이 북에 가서 11도와 40도를 써먹여 놓고 당장 주거대 나갑니다. 그래서 절대 북에 가서 써먹하지 마시라. 네. 예, 또 혹시 질문 더 있을까요? 없어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김여은 선생님 다시 한번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